김경식, 이수연의 집 보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집 보러 왔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돈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는 집 보러 왔습니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을 모셔서 또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부동산 전문가는요. 네. 부동산 대출 스페셜리스트 분이에요. 오늘은 분야가 대출. 네. 여태까지 부동산에 대한 상식, 지식을 얘기하면서 대출이 빠져 있었네요. 그렇죠. 대출 없으면, 대출을 못 일으키면은 사실상 이 매매가 좀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 돈 다 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렵죠. 네. 오늘 그런 대출에 대해서 좀 이모저모로 알게 되면은 훨씬 더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훨씬 더 자유롭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P2P 대출 전문업체인 H펀딩 최수석 부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신뢰가 가는 게 이게 이 개명하신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직업 때문에. 그렇진 않고 원래 이름입니다. 최수석. 예, 너무나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입장이고요.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셔가지고. 네네. 수석도 뭐 그냥 수석이 아닌 그렇게요. 최수석. 최수석. 대출업계 최수석입니다. 믿음을 갑니다. 부모님께서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러게요. 근데 닉네임이 이제 펀딩 디자이너라고 지금 소개를 해놓은 게 양력이 있어요. 펀딩 디자이너. 특이하죠? 네. 뜻이 혹시 뭔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도권 금융기관 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충분한 자금,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자금이 필요한데 제도금융권에서는 80밖에 안 해주는 그럼 20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출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 그런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돈을 또 대출받게 해드리려면은 누군가 또 자금을 투자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쪽을 서로 투자를 하시는 분과 대출을 받으시는 분을 연결시키는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금융도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펀딩 디자이너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최초신가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 그렇습니다.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 이 디자인을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집 보러 왔습니다에서는 이 대출 이슈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좀 답답하셨죠? 네, 항상 대출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얼마까지 되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오늘 좀 속이 뻥 뚫릴 것 같아요. 부동산 금융계의 앙드레 김 디자인 우리 최수석 부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펀딩 디자이너인데 네.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이런 하얀 옷이나 또는 올백을 안 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백이 다 하예요. 네네. 대출 중단되면 또 얼굴이 또 하예요. 자, 먼저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텐데 부동산 대출의 종류에는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실물을 담보로 한 대출. 담보 대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신용 대출들. 그 담보 없이 개인 신용으로만 할 수 있는 신용 대출. 그리고 세 번째가 번째는 P2P 대출. 그렇죠. 새로운 신금융 네. 볼 수 있겠습니다. P2P 대출. 뭐 찾아보니까 피어 투 피어라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먼저 부동산 이제 담보 대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은 우리가 부동산 실물들이죠. 네. 실물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상가, 네. 다세대,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네. 이런 지어져 있는 부동산 실물들을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는 형태. 그걸 우리가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눈으로 직접 이제 실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가집이든 뭐 궁궐이든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걸 담보 대출.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신용 대출은 부동산 주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네네, 프로젝트. 아파트를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 이럴 때 땅값과 그리고 공사비 등등이 필요하겠죠. 네네네. 근데 아직 그 실물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기획 단계만 있을 때. 그 사업성을 보고 대출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 신용대출하는데 그 범주 안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또는 건축자금 대출, 뭐 준공자금 대출, 그리고 이주비 대출, 그리고 또 중도금 대출.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때 이런 중도금 대출 등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신용대출의 범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건설했을 때 그러니까 네. 이제 시행사의 경우, 회사의 경우고 네. 개인이 이제 신용 대출을 받을 때 그 예, 부동산에 관련해서 예. 단독 주택을 갖다가 내가 이제 기존에 있는 단독 주택을 이제 매매하는 경우는 필요 없는데 예. 새로 이제 짓고 싶단 말이에요. 예. 짓고 싶을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설계도 하고 이렇게 지을 것이다 하고 이제 그걸 갖다 은행에 제출하겠죠. 예. 그렇죠. 그 제안서를 제출하겠죠. 예. 그래서 그 신용 대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가능하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 가능은 하지만은 네네네. 단독주택 관련해서는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죠. 그런 것도 은행은, 있었네요. 예, 대부분 은행은 보통 대출 금액 기준에서 최소한 50억 이상, 100억 이상.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또는 저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 같은 네. 이런 많은 소규모는? 분들이 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네. 소규모 그런 개발 사업 자금 대출을 해주는 데가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금융기관들이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그리고 또 저희 P2P 회사들, 이런 P2P 쪽으로, 되나요? 포함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예. 질문 안 했으면 뭘 보냈나요? 네, 그러니까요.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2P 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P2P 대출은 제도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네. 직접 저희 같은 P2P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온라인 대출 중개업체입니다. 온라인 대출 중개 업체. 예, 온라인이라는 의미는 네.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또는 네. 아니면 PC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하고 또 대출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온라인 대출을 중개한다 그래서 온라인 대출 중개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네.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없죠. 꼭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은행이나 금융기관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그런 과정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제 핀테크 산업의 하나로서 네. 지난 201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미래의 금융을 바꿀 새로운 신금융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떻습니까? 좀 높습니다. 1금융권보다는 높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중금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고금리는 아니고 네네. 중금리. 중간 정도 금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 P2P 산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고 네. 그리고 또 뭐랄까 아직은 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없구나 이런 대출은 그러게 대해서 내 돈을 투자해도 반드시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확정이 돼야만이 확신이 들어야만이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니까 그런 역할을 저희 같은 P2P 회사의 펀딩 디자이너라든가 심사역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P2P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P2P 회사의 그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그쪽이 좀 믿을 만한 곳이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주택 관련 대출로는 아파트 담보 대출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은 일단 아파트 구입을 하실 때 네.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 담보 대출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내는 아파트 잔금 대출, 여러 가지 중도금 또, 대출. 중도금 대출 또는 아니면 이주비 대출 같은 게 있을 네네네네. 거고요. 아파트 담보 대출의 어떤 상품은 금융기관별로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금리 차이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10억짜리 가지고 4억밖에 안 나올 때 저축은행은 6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전부 다 똑같아졌으니까 대출 한도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이자율 그리고 내가 어떠한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 또 있습니까? 네, 아파트 담보대출을 일단 아파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담보해야 되니까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총부채 상환 비율 제도가 적용되기 있기 때문에 네네.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된다. 소득을 또 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고요.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동산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이 보면은 상품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몇 년씩 있는데 또 그다음에 선택해야 될 게 이제
거치식이냐 비거치식이냐 이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이런 거치식은 없애고 곧바로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자를 적게 내고 원금 상환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거치 기간을 두려는 그런 욕구가 강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보면은 만기 시상환 대출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자만 내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30년 상환하면 30년 뒤에 그 한꺼번에 내려고 생각하죠. 그 와중에 30년 사이에 또 아파트 값은 오를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30년 그 거치 상환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동금리 대출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이 금리가 한 0.5% 정도 쌉니다. 그러면은 내가 대출을 오래 쓰지 않을 생각이면은 예를 들어서 1년만 쓰겠다. 이런 경우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좀 더 싸게 금리를 적용받고 쓰고 1년 있다 갚아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30년짜리 변동금리 대출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날은 뭐 미스테리지 않습니까? 네네.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고정금리로 하는군요. 예, 그래서 반드시 고정금리로 하는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많이 권하고 있고 네. 고정금리를 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더 높게 적용시키려고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집으로 안 왔으니까 땅으로도 한번 대출을 한번 받아볼까요? 토지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대출 방법이나 또 조건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토지 대출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알면은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토지담보대출은 일단 그 땅의 형상 내지는 지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목이라면? 지목이라는 것은 이제 28개가 있지 않습니까? 대지, 임야, 전답 이렇게 있는 거. 종류. 네, 종류.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대지면은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임야면은 낮게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감정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내 땅을 감정 평가사분들이 이런 땅에 대해서 전문가인 감정 평가사분들이 이거를 얼마로 평가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데 보통 예를 들어서 100으로 평가를 해주게 그러니까 시세가 100이면은 시세가 100이면? 네, 보통 감정평가 금액은 90 정도가 나옵니다. 감정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담보감정이라 가지고 대출을 위한 담보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대출을 위한 담보감정은 시세의 한 90% 정도. 그 감정평가 금액에 기초해서 담보대출을 땅 담보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갖다가 이제 감정평가사가 이제 90으로 했다. 그럼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출할 것인가 이제 대출 비율이라는 게 나오겠죠. 감정평가 금액의 한 60% 정도. 보통이 그러나요? 예, 그러면 90에 대했으면 60% 곱하기 60면 54 정도 되죠. 네네. 좀 더 해준다면 한 60% 정도. 그러니까 시세 100 대비 60 정도 대출에 나간다고 보면은 시세의 60% 정도 대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 은행에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은 금리가 싼데 그렇게 6억만 받게 되면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근데 저축은행 가면은 7억을 해줍니다.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없는 거죠, 이거는. 1억을 더 해주는 거죠. 그 대신에 금리는 4%가 아닌 7%. 더 높게. 돈을 더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더 내라. 그렇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내용들이 자꾸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등락이 되면서 특히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급작스럽게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해야죠. 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아주 효율적인 게 금융 규제가 있습니다. 그 금융 규제가 보면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금융 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 참 용어들이 좀 어려운 게 많죠.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방송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영어로 된 용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 용어들이 약자로 돼 있고 또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5가지를 꼭 아셔야 되는데 먼저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LTV입니다. LTV. 론투밸류 레이시오 해가지고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을 얼마 해줄 수 있는가. 규제하는 곳은 40%로 묶었죠. 투기지구 같은 게
투기 지구는 투기 지역은 40%까지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억이네요. 4억밖에 못 받는 거죠. 4억밖에 못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6억을 갖고 있어야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 돈 10억이 있어야 돼요. 자기 돈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예,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LTV가 가장 기본적인 규제로 들어가고 네. 두 번째가 이제 DTI입니다. DTI. 예,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데트 인컴 레이쇼.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연이자 상환액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그 대출을 받는 개인의 총 소득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따져보는 거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예. 따라서 이게 더 결정되는 또 제도. 예, 소득에 대한 거. 신 DTI랑 다른 게 신 있나요? DTI는 DSR로 표현되는데요. 데트 서비스 레이쇼 해가지고 아까는 DTI는 주택담보대출 연 이자 원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었는데요.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연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의 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액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시킨 강화된 거죠. 거죠.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자기 소득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DSR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출을 더 까다롭게 소득이 많아야만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비율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네 번째는 LTI가 있습니다. Loan to Income Ratio. 예.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이익과 소득을 기타 대출로 나눠준 거죠. 네네. 그래서 LTI는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RTI입니다. Rent to Interest Ratio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와 그리고 금융기관에 내야 되는 이자 그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월 120만 원이다. 그리고 이자 금액이 월 나가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럼 이게 1.2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기준 1.5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가는 겁니다. 못 받게 되는 거죠. 수입이 있어도 네, 대출을 그렇습니다. 못 받네요. 예, 그래서 비용 부동산 때문에. 임대업자분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RTI라는 그런 제도가 나왔던 거죠. 근데 대출 받을 때 이 모든 규제들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 다섯 네. 가지가 전부?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은 은행은 다 적용이 되고 있고 네. 제2금융권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데는 네. 저희 같은 P2P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꿀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워밍업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상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제 돈이 되는 이 꿀팁, 돈이 되는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최수석 부대표님. 그거를 위해서 네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딱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입니다. 네. 갑자기 자, 살아나셨어요. 귀좀 이렇게. 첫 번째, 네네. 받아 적을 거 준비하고. 네네. 정부 지원 3종 세트, 그거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네. 아, 두 번째가 보금자리론, 두 번째가 보금자리론, 네, 세 번째가 공유형 모기지. 공유형 모기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이런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 생애 첫 그렇죠. 주택일 경우. 예. 그렇죠? 또는 신혼부부 네. 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시는데 이게 좋은 것은 LTV 규제가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보통 현재 우리나라는 LTV 규제가 60%밖에 아무리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도 60%인데 좀 더 더해줄 수도 있고 특히나 좋은 것은 금리가 아주 쌉니다. 금리가 2%대. 2%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네네. 보금자리론인데요. 네네. 이 보금자리론은 정부에서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택을 사고 팔고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융을 제공하는 그런 공기업인데요. 거기서 제공하는 담보대출 형태가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로 LTV에 대한 우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또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주택 금융을 잘 이용하시면 주택금융공사 이용하시면은 주택연금이라고 있는데 네. 집을 가지고 연금처럼 또 60세 넘으신 분들이
연금처럼 연금을 받아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유형 모기지인데요. 공유형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그다음에 손익 공유형 모기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집을 살 때 집값이 떨어지면은 정부가 같이 그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정도가요?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나중에 팔 때 이익이 생기면은 네. 이익의 일부를 또 정부가 나누는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잘 되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있는데요. 네네. 유한 책임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하. 내가 집을 샀는데 네네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3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 너무 떨어져 버렸어. 대출을 2억을 받았어요. 네네네. 근데 집값이 1억 5천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출은 2억인데 집값은 1억 5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팔아도 안 되잖아요. 네. 그때는 내 집을 그냥 열쇠를 넘겨주면 됩니다. 정부한테. 아, 그러면 나머지 대출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정부가 그렇게 5천만 찾겠나요? 원을. 우리나라 대단한 주거복지 야, 나라입니다. 복지가 잘 돼 있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거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는 없고. 그 조건이 있겠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이런 분들. 어려우신 분들, 뭐 이런 금리도 분들. 낮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리도 낮고요. 어. 그래서 유한 책임 대출을 잘 이용하시면은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겁니다. 발품도 중요하지만은 네네. 요즘은 손품을 잘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발품보다 손품. 네. 이 손품을 잘 파는 것은 인터넷 검색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연 어디가 내한테 가장 적합한 대출을 많이 해줄 것인가, 그리고 또 금리를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나 아니면 저축은행 중앙에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본인이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그런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그런 내 신용 등급과 비추어서 가장 맞는 그런 금리를 제시하는 데를 찾아가신다던가. 정보 홍수와 이 바다 속에서 본인이 그 옥석을 가릴 줄 아는 그 정도의 수고 노력은 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이요? 대출에 무슨 세제 혜택이 있느냐? 그러게요. 세제 혜택은 난 처음 들어봅니다. 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약하려면- 만능통장이라고 그러죠. 예. 네. 만능통장을 근로자분들이 가입하면은 네. 연간 96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통장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시가지고 네. 대출을 받게 되시면은 네,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시면은 네. 그 내시는 이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자에 대해서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거 좋은데. 와우. 어마어마한 거죠. 네. 큰 거예요. 그 자기 소득에서 1,800만 원을 빼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 세율을 내고 있다고 치면은 거의 한 540만 원? 이 정도 세금이 전락되는 거죠. 와. 그리고 또 저희가 저 부동산 대출에 대한 또 이 지식을 또 얻고 그랬으니까 또 이 스튜디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또 우리 미스 부동산과 함께 제가 또 밖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야죠. 오늘 또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해주시죠.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 확인입니다. 네네네. 발품 파는 거. 그건 정말 잘하시는 거고요. 예, 예.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회초년생 분들도 이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너무 높아서 비싸가지고 도저히 내가 뭐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일단 먼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먼저 드시고 금액이야 뭐 10,000원도 좋고 그러니까 조금씩 드시고 사회 첫 발 내딛는 순간부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드시면서 그러면서 서울 지역 같은 건 너무 높아 있지만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으니
뭐 신혼부부용 주택이라든가 맞습니다. 등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시는 그런 손품과 발품을 열심히 하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젊은 분들은 젊은 직장 초년생분들은 뭔가 이렇게 내 집 마련을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해가지고 그 어떤 계획을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돈을 만들어 가겠다 여러 가지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투자 그리고 또 부동산 간접 투자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부동산에서는 왕도가 없다. 사회 초년생 첫 발 내딛는 순간부터 부동산 정보 지식과 함께 꾸준함이 필요하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현장으로 진짜 발품을 팔아서 현장에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